제1부 사건의 지평선 너머, 당신이 블랙홀을 향해 떨어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에게 당신은 점점 느려지고 붉게 변하며 마침내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얼어붙은 듯 보일 것이다. 그러나 당신 자신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충분히 거대한 블랙홀이라면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특별한 충격은 없을 것이다. 빛이 번쩍이지도 않고 경고음이 울리지도 않는다. 당신은 그저 계속 떨어진다. 물론 그 여행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린다. 블랙홀 중심부로 가까워질수록 시공간의 공률은 극단적으로 커지고 결국 어떤 물질도 견딜 수 없는 영역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오래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그림 속에서 사건의 지평선 자체는 죽음의 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한 방향으로만 통과할 수 있는 경계였다. 한 번 넘어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넘어가는 순간 자체는 조용해야 했다. 그런데 현대 이론 물리학의 한쪽에서는 이 오래된 장면을 완전히 뒤집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사건의 지평선 바로 위에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의 장벽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랙홀 방화벽, 즉 파이어월, 파이어월. 이 가설이 옳다면 블랙홀 내부를 여행한다는 생각은 시작부터 불가능해진다. 지평선을 넘으려는 모든 것은 그 경계에 도달하는 순간 극도로 가열되고 구조를 잃고 플라스마로 변해버린다. 이 생각이 기이하게 들리는 이유는 단순히 그 이미지가 과격하기 때문이 아니다. 블랙홀 방화벽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성공적인 이론 가운데 하나인 일반 상대성 이론이 지켜온 근본적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리고 더 불편한 사실은 이 아이디어가 단순한 공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양자역학과 중력이 함께 존재해야 할 때 나타나는 깊은 논리적 모순을 피하려다 보니 물리학자들이 이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 출발점에는 아인슈타인의 가장 유명한 통찰 가운데 하나가 있다. 그는 자유낙하하는 사람의 상태와 중력이 전혀 없는 공간에서 떠있는 사람의 상태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이것이 등가 원리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의 핵심이다. 밀폐된 작은 공간 안에 있는 관찰자는 자신이 중력장에서 자유낙하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을 관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국소적인 실험만으로 구별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은 이 단순해 보이는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그리고 그 결과 중력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힘으로만 이해되지 않았다. 질량과 에너지가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물질은 그 휘어진 구조를 따라 움직인다. 중력은 시공간의 기하학이 되었다. 시간지연, 빛의 휘어짐, 블랙홀, 중력파와 같은 예측들은 이후 반복적으로 관측과 실험의 검증을 통과하며 일반 상대성 이론의 힘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물리학자들은 등가 원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충분히 거대한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는 조성력이 매우 작을 수 있다. 그곳을 통과하는 자유낙하 관찰자는 자신의 주변에서 특별한 경계를 감지하지 못해야 한다. 지평선은 우주에 그어진 물질적인 벽이 아니며 국소적인 물리 법칙은 그 경계를 넘는 순간 갑자기 바뀌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방화벽이 존재한다면 모든 것은 달라진다. 자유낙하하는 관찰자는 텅 빈 진공을 보지 않는다. 대신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극단적으로 들뜬 양자 상태와 치명적인 에너지 장벽을 만나게 된다. 아무 일도 없어야 할 경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수정이 아니다. 등가 원리가 묘사해온 자유낙하의 의미 자체를 뒤흔드는 변화다. 그렇다면 왜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토록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일까? 이유는 그 반대편에 또 하나의 원칙이 서 있기 때문이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게 등가 원리가 있다면 양자역학에는 그만큼 깊고 근본적인 질서가 존재한다. 블랙홀을 이해하려 할 때 이 두 세계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요구를 내놓는다. 한쪽을 지키면 다른 쪽이 흔들리고 다른 쪽을 지키면 다시 처음의 원칙이 무너진다. 블랙홀의 어둠 속에서 문제는 더 이상 무엇이 떨어지고 무엇이 빠져나오는가에만 있지 않다.
진짜 질문은 정보가 어디에 존재하는가이다. 그리고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면 사건의 지평선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두 거대한 물리 이론이 서로 충돌하는 전선으로 변한다. 그 전선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시공간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원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양자세계의 더 깊은 법칙을 지킬 것인가? 이 갈등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사건의 지평선이 조용한 통로인지 아니면 우주의 가장 뜨거운 벽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블랙홀이 정보를 어떻게 삼키고 어떻게 되돌려보내며 왜 그 과정에서 현실의 기본 규칙들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블랙홀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는 중심의 특이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진짜 균열은 아무 일도 없어야 할 바로 그 경계에서 시작되고 있을지 모른다. 제이브 등가 원리와 유니타리티의 충돌, 일반 상대성 이론의 세계에서 사건의 지평선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다. 충분히 큰 블랙홀이라면 그 경계를 통과하는 순간 자유낙하하는 관찰자는 국소적으로 아무런 이상도 발견하지 못해야 한다. 이것이 등가 원리가 요구하는 결론이다. 중력장 속에서 자유낙하하는 상태와 중력이 없는 공간에서 떠있는 상태를 작은 영역 안에서는 구별할 수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블랙홀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양자세계에서 물리적 상태는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렇게나 사라질 수 없다. 현재의 완전한 양자 상태가 주어졌다면 원칙적으로 과거와 미래의 상태 역시 일관되게 연결되어야 한다. 이 성질을 유니타리티, 즉 단일성 또는 유니터리한 시간 진화라고 부른다. 유니타리티는 단순한 기술적 조건이 아니다. 그것은 양자 정보가 근본적으로 소실되지 않는다는 생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물질이 불타고 부서지고 복잡한 형태로 흩어진다 해도 그 양자 상태를 구성했던 정보 자체가 우주에서 완전히 지워져서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복원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원리적으로 정보는 시간 진화 속에서 보존되어야 한다. 문제는 블랙홀이 이 원칙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데 있다. 물질이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면 외부 관찰자는 그 물질이 지녔던 세부적인 양자 상태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블랙홀이 영원히 존재한다면 정보는 단지 내부에 감춰져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호킹 복사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스티븐 호킹의 계산에 따르면 블랙홀은 완전히 검은 천체가 아니다. 양자장론의 효과 때문에 블랙홀은 매우 약한 열복사를 방출한다. 이것이 호킹 복사, 허킹 레디에이션 다. 에너지를 잃는 블랙홀은 천천히 질량을 잃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 흐르면 결국 완전히 증발할 수 있다. 여기서 치명적인 질문이 생긴다. 블랙홀 속으로 들어간 양자 정보는 어디로 가는가?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한 뒤에도 정보가 내부에 남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내부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보는 블랙홀과 함께 소멸했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호킹 복사 속에 실려 다시 외부로 나와야 한다. 첫 번째 가능성을 선택하면 유니타리티가 무너진다. 정보가 실제로 완전히 사라진다면 양자역학의 시간 진화는 되돌릴 수 없는 형태가 된다. 현재 상태만으로 과거의 양자 상태를 원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없게 되고 양자역학의 근본 구조 자체를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두 번째 가능성도 간단하지 않다. 블랙홀 내부에 들어간 정보가 그대로 내부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호킹 복사를 통해 외부로 방출된다면 하나의 양자 정보가 두 곳에 존재하게 된다. 이는 이미의 미지의 양자 상태를 완벽하게 복제할 수 없다는 양자 역학의 복제 불가능 정리와 충돌한다. 즉, 블랙홀은 우리를 불편한 선택 앞으로 밀어넣는다. 정보가 사라진다고 하면 유니타리티를 포기해야 한다. 정보가 외부로 다시 나온다고 하면서 동시에 내부에도 남아있다고 하면 양자복제의 금지 원칙과 충돌한다. 그리고 정보가 애초에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면 이번에는 등가 원리가 흔들린다. 왜냐하면 충분히 큰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무런 국소적 신호도 없는 경계를 통과하던 정보가 갑자기 멈추거나 튕겨나오거나 물리적으로 제거된다면 사건의 지평선은 더 이상 평범한 시공간의 경계가 아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이론의 원칙이 서로를 압박하기 시작한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말한다. 자유낙하하는 관찰자에게 사건의 지평선은 특별하지 않아야 한다. 양자역학은 말한다. 정보는 사라질 수 없고 동시에 완벽하게 복제될 수도 없다. 두 주장 모두 수많은 이론적 성과와 실험적 성공 위에 서 있다. 그러나 블랙홀 앞에서는 마치 둘 중 하나가 반드시 틀려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갈등이 바로 블랙홀 정보 역설, 블랙홀 인포메이션 패러독스의 심장부다. 한동안 물리학자들은 이 모순을 피할 수 있는 교묘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다. 정보가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어떤 한 명의 관찰자도 두 복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다면 실제 모순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다. 현실은 관찰자에게 허용되는 정보의 범위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며 각각의 관점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의 관찰 가능한 현실 안에서는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블랙홀 상보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 해결책 역시 완전하지 않았다. 사건의 지평선과 호킹 복사, 그리고 양자 얽힘 사이의 관계를 더 깊이 분석하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모순이 나타났다. 문제는 더 이상 단순히 정보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머물지 않았다. 진짜 위험은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다른 양자계와 연결되어 있는가에 있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이름은 양자 얽힘이었다. 제3부 블랙홀 정보 역설과 상보성. 블랙홀 정보 역설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이다. 양자 정보는 사라질 수 없고 동시에 완벽하게 복제될 수도 없다. 그런데 블랙홀은 마치 이 두 금지를 동시에 시험하는 존재처럼 보인다. 무엇인가가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내부로 들어가고 동시에 그 정보가 호킹 복사를 통해 다시 외부로 나온다면 하나의 양자 상태가 두 곳에 존재하는 셈이 된다. 양자역학은 이런 상황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지의 양자 상태를 임의로 완벽하게 복제할 수 없다는 복제 불가능 정리는 양자 이론의 가장 근본적인 결과 가운데 하나다. 하나의 큐비트가 블랙홀 내부에도 존재하고 외부의 호킹 복사에도 동일한 형태로 존재한다면 이론의 기본 구조가 흔들린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교묘한 생각이 등장했다. 복제가 일어나더라도 어떤 관찰자도 두 복사본을 동시에 볼 수 없다면 실제 물리적 모순은 관측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블랙홀 내부의 정보는 사건의 지평선 뒤에 갇혀 있고 호킹 복사 속 정보는 외부로 퍼져나간다. 두 영역을 한 관찰자가 함께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 아이디어가 바로 블랙홀 상보성 Black Hole Complementarity이다. 그 핵심은 서로 다른 관찰자가 같은 과정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멀리 떨어진 외부 관찰자에게 정보는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 저장되었다가 호킹 복사를 통해 다시 우주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반면 블랙홀과 함께 떨어지는 관찰자에게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진다. 그는 사건의 지평선을 특별한 장애물 없이 통과하며 자신과 함께 들어온 정보 역시 블랙홀 내부로 계속 이동한다고 기술할 수 있다. 두 서술은 표면적으로 서로 모순된다. 하나에서는 정보가 외부에 남고 다른 하나에서는 내부로 들어간다. 하지만 블랙홀 상보성에 따르면 이 두 서술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관찰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외부 관찰자는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간 뒤 돌아올 수 없고 내부 관찰자는 바깥으로 다시 정보를 보내 자신의 관측과 외부의 호킹 복사를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두 설명은 같은 관찰 가능한 세계 안에서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흔히 두 관찰자를 상상한다. 앨리스는 블랙홀로 뛰어들고 밥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블랙홀이 증발하는 과정을 지켜본다. 앨리스가 가진 하나의 양자 정보가 블랙홀 속으로 들어간다. 밥은 오랜 시간 기다리며 호킹 복사를 수집하고 그 복사 속에서 앨리스가 가지고 있던 정보의 흔적을 찾으려 한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적어도 원리적으로는 밥이 호킹 복사 속에 암호화된 정보를 복원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밥은 외부에서 하나의 큐비트를 확보한 셈이다. 그 순간 블랙홀 내부에는 여전히 앨리스와 함께 들어간 원래 큐비트가 존재할 수 있다. 겉으로 보면 양자 복제가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밥이 내부의 큐비트와 외부의 큐비트를 비교하려면 직접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다. 블랙홀의 기하학과 증발 과정은 밥에게 거의 불가능한 조건을 강요한다. 외부에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 뒤 내부로 뛰어들어 앨리스가 가진 원본과 비교하는 일은 현실의 인과 구조가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블랙홀 내부에서는 모든 경로가 중심의 특이점을 향한다. 앨리스에게 남은 시간은 유한하다. 밥이 오랜 시간 호킹 복사를 기다렸다가 뒤늦게 뛰어든다면 앨리스는 이미 특이점에 도달했거나 두 사람이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앨리스가 자신의 큐비트 정보를 밥에게 전달하려 해도 문제가 생긴다. 제한된 시간 안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에너지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결국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한다. 현실은 마치 양자복제의 증거를 관찰하려는 모든 시도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한동안 블랙홀 상보성은 매우 강력한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졌다. 정보는 외부의 관점에서는 호킹 복사를 통해 보존되고 내부 관점에서는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한다. 두 설명은 서로 충돌하는 듯 보이지만 어떤 단일 관찰자도 그 충돌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 현실은 관찰자에게 허용된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서술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서술들이 하나의 관찰 가능한 인과 영역 안에서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면 양자 정보의 복제 문제는 실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앨리스와 밥의 단순한 추격전만 생각할 때는 현실이 복제된 큐비트를 숨기는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블랙홀이 증발하면서 호킹 복사와 사건의 지평선 사이에 형성되는 양자 얽힘까지 고려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새로운 사고 실험은 굳이 블랙홀 내부에서 외부 정보를 직접 비교하지 않아도 모순을 드러낼 수 있음을 암시했다. 핵심은 큐비트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었다. 그 큐비트가 누구와 얽혀 있는가가 문제였다. 양자 얽힘은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다. 두 양자계가 하나의 공동 상태를 이루어 각각의 상태를 독립적으로 완전히 기술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이다. 한쪽을 측정하면 다른 쪽에 대한 가능한 결과의 구조 역시 함께 결정된다. 중요한 것은 정보가 각 입자 안에 따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관계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블랙홀의 정보 문제에서도 이 관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블랙홀은 단순히 물질을 삼키는 저장고가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호킹 복사를 방출하면서 자신의 양자 상태와 외부 우주 사이의 얽힘 구조를 변화시킨다. 초기의 호킹 복사는 블랙홀에 남아있는 자유도와 강하게 얽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블랙홀이 계속 증발하면 상황이 바뀐다. 어느 시점 이후에는 새롭게 방출되는 호킹 양자가 과거에 이미 방출된 호킹 복사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져야 정보가 외부로 회수될 수 있다. 바로 여기서 블랙홀 상보성에 숨겨진 문제가 드러난다. 하나의 호킹 큐비트가 과거의 복사와 강하게 얽혀 있으면서 동시에 사건의 지평선 안쪽의 양자 상태와도 필요한 방식으로 얽혀 있어야 한다면 양자 역학의 또 다른 근본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생긴다. 블랙홀 정보 역설은 이제 단순한 정보 보존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양자 얽힘이 어떻게 분배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로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형태의 역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다. 상보성은 관찰할 수 없는 중복을 허용함으로써 위기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양자 얽힘은 위치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 시스템들을 연결한다. 겉으로 분리된 영역이라 해도 그들의 상태는 하나의 양자 구조 안에서 서로 묶여 있을 수 있다. 결국 문제는 다시 사건의 지평선으로 돌아온다. 그곳은 여전히 조용한 경계여야 한다. 동시에 정보는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 호킹 복사는 과거의 블랙홀 상태를 어떤 방식으로든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은 하나의 얽힘 구조 안에서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양자 얽힘에도 지켜야 할 법칙이 있다. 모든 것은 아무렇게나 모든 것과 동시에 완전하게 얽힐 수 없다. 바로 그 제한이 블랙홀 상보성의 균열을 더 크게 벌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균열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는 사건의 지평선 위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가장 극단적인 장벽과 마주하게 된다. 제4부 엔트로피와 호킹 복사의 기억, 블랙홀의 정보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엔트로피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엔트로피는 흔히 무질서의 정도라고 설명되지만 정보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개의 미시적 상태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볼 수 있다. 겉으로는 같은 상태처럼 보이는 개도 내부적으로는 수없이 많은 미시적 배열을 가질 수 있다. 그 가능한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엔트로피는 커진다. 블랙홀은 이 점에서 특별하다. 물질이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면 외부에서는 그 물질이 지녔던 세부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어떤 원자로 이루어져 있었는지, 어떤 배열을 가졌는지, 어떤 복잡한 양자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가 외부 관찰자에게 감춰진다. 블랙홀이 성장할수록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정보의 양도 함께 늘어난다. 제이컵 베켄슈타인과 스티븐 호킹의 연구는 블랙홀 역시 엔트로피를 가진다는 놀라운 결론으로 이어졌다. 더욱 이상한 점은 그 엔트로피가 블랙홀의 부피가 아니라 사건의 지평선의 면적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블랙홀 내부에 감춰진 정보의 양이 그 내부 공간 전체가 아니라 경계를 이루는 표면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다. 이 통찰은 이후 블랙홀 정보 역설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블랙홀의 엔트로피가 실제 물리적 의미를 가진다면 사건의 지평선에는 블랙홀을 이루는 상태를 구별할 수 있는 엄청난 수의 자유도가 존재해야 한다. 블랙홀 속으로 떨어진 물질의 정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정보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자유도들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록 방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저장과는 다르다. 하나의 정보 조각이 사건의 지평선의 특정한 한 점에 깨끗하게 보관되는 것이 아니다. 양자 정보는 수많은 자유도 사이의 관계 속에 복잡하게 뒤섞일 수 있다. 원래의 상태를 이루던 정보는 지평선 전체에 걸쳐 분산되고 서로 얽힌 양자 상태 속으로 스크램블된다. 이제 블랙홀이 호킹 복사를 내보내기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자. 가장 처음 방출되는 호킹 입자 하나만을 조사한다고 해서 블랙홀 속으로 떨어진 물질의 정체를 알아낼 수는 없다. 그 하나의 입자에 전체 정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보는 블랙홀의 다른 자유도와의 얽힘 관계 속에 넓게 퍼져 있다. 초기의 호킹 복사는 그래서 거의 열적인 것처럼 보인다. 각 입자는 무작위로 방출되는 것처럼 보이고 과거 블랙홀 안으로 들어간 물질의 세부 상태를 직접 알려주지 않는다. 하나의 광자를 잡아 분석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블랙홀이 무엇을 삼켰는지 복원할 수 없다. 하지만 방출이 계속되면 상황은 조금씩 바뀐다. 호킹 복사의 입자들이 하나둘 우주로 퍼져나가면서 블랙홀과 외부 복사 사이에 거대한 양자적 상관관계가 형성된다. 개별 입자는 거의 아무것도 말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입자 사이의 미세한 패턴에는 더 많은 정보가 담길 가능성이 있다. 마치 한 권의 책을 산산이 찢어 수많은 조각으로 흩어놓은 것과 비슷하다. 한 조각만 보면 원래의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충분히 많은 조각을 모으고 그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면 원래의 문장을 조금씩 복원할 수 있다. 블랙홀의 양자 정보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비국소적인 방식으로 분산되어 있지만 핵심적인 직관은 비슷하다. 많은 물리학자들이 기대하는 그림에 따르면 블랙홀은 정보를 파괴하지 않는다. 대신 정보를 극도로 복잡하게 뒤섞은 뒤 호킹 복사의 상관관계 속에 매우 천천히 되돌려 보낸다. 외부에서 그 정보를 실제로 해독하는 일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중요한 것은 호킹 복사가 충분히 많이 방출된 뒤에 얽힘 구조다. 초기에는 방출된 입자 하나가
블랙홀에 남아있는 자유도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외부 복사만 모아서는 원래 정보를 제대로 읽을 수 없다. 필요한 정보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사건의 지평선과 그 너머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랙홀은 계속 작아진다. 호킹 복사는 계속 늘어나고 블랙홀에 남은 자유도는 줄어든다. 어느 순간부터는 새롭게 방출되는 복사가 블랙홀 내부에 남은 상태만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방출되어 멀리 퍼져나간 호킹 복사와 강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정보가 정말 외부로 회수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할 때까지 정보의 대부분이 접근 불가능한 내부에 남게 되고 결국 다시 정보 소실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전환을 이해하기 위해 돈 페이지는 증발하는 블랙홀의 얽힘 엔트로피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분석했다. 처음에는 블랙홀이 복사를 방출할수록 외부 복사와 블랙홀 사이의 얽힘이 증가한다. 외부의 호킹 복사 구름은 점점 커지고 블랙홀과의 양자적 연결도 강해진다. 그러나 이 증가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정보가 보존된다면 어느 시점 이후부터 얽힘 엔트로피는 감소해야 한다. 새롭게 방출되는 복사는 과거의 복사와 상관관계를 형성하며 블랙홀에 감춰져 있던 정보가 점차 외부 복사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페이지 시간, 페이지 타임이다. 대략적으로 블랙홀이 초기 엔트로피의 상당 부분을 방출하고 블랙홀과 호킹 복사 구름 사이의 얽힘이 최대 수준에 도달하는 시기다. 질량의 관점에서는 블랙홀이 초기 질량의 상당 부분을 잃은 뒤에 해당하며 전체 증발 시간의 관점에서는 매우 늦은 시점에 나타난다. 페이지 시간 이후에는 호킹 복사 속에서 얽힌 큐비트들의 관계를 찾고 원칙적으로 블랙홀의 과거 정보를 해독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정보는 더 이상 주로 사건의 지평선에만 묶여있지 않다. 이미 우주로 멀리 퍼진 호킹 복사 구름 속에도 점점 더 강하게 새겨진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문제가 시작된다. 페이지 시간 이후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 있는 하나의 큐비트를 생각해보자. 그 큐비트가 곧 호킹 복사의 일부가 되어 밖으로 빠져나온다면 정보 보존을 위해 그것은 과거에 방출된 멀리 있는 호킹 복사의 한 큐비트와 강하게 얽혀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의 지평선이 매끄럽고 평범한 진공이라면 같은 큐비트는 지평선 바로 안쪽의 양자 상태와도 특정한 방식으로 얽혀 있어야 한다. 하나의 큐비트, 두 개의 강력한 얽힘 관계. 블랙홀은 이제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묻는 단계를 넘어선다. 문제는 하나의 양자 상태가 동시에 누구와 얽힐 수 있는가라는 더 깊은 질문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양자 역학은 그 질문에 엄격한 제한을 부과한다. 제오브 페이지 시간과 얽힘의 이동. 블랙홀이 증발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질량의 감소만이 아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양자 얽힘의 구조가 이동한다는 데 있다. 처음에는 새롭게 방출되는 호킹 복사가 블랙홀에 남아있는 자유도와 강하게 얽혀 있다. 외부로 빠져나온 입자만 조사해서는 원래의 정보를 알아낼 수 없다. 정보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블랙홀과 복사 사이의 관계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발이 계속되면 균형은 서서히 바뀐다. 블랙홀은 점점 작아지고 바깥의 호킹 복사 구름은 점점 커진다. 처음에는 작은 외부 복사계가 거대한 블랙홀과 얽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방대한 복사계가 상대적으로 작은 블랙홀과 연결된 상태가 된다. 정보가 보존되어야 한다면 이 변화는 얽힘의 구조에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돈 페이지의 분석에 따르면 블랙홀과 호킹 복사 사이의 얽힘, 엔트로피는 처음에는 증가해야 한다. 블랙홀이 입자를 하나씩 방출할 때마다 외부 복사계는 더 커지고 블랙홀과 외부 사이의 양자적 연결도 복잡해진다. 하지만 정보가 끝까지 보존된다면 이 증가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얽힘 엔트로피가 감소해야 한다. 새롭게 방출되는 호킹 복사는 블랙홀에 남아있는 자유도와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방출되어 멀리 이동한 복사와 점점 더 강한 상관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블랙홀 내부에 감춰져 있던 정보가 외부 복사 전체의 패턴 속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을 페이지 시간, 페이지 타임이라고 부른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블랙홀이 초기 정보 용량의 상당 부분을 외부 복사로 넘긴 뒤이며 블랙홀과 호킹 복사 사이의 얽힘이 최대 수준에 이르는 시점이다. 질량의 관점에서는 블랙홀이 초기 질량의 상당 부분을 잃은 때에 해당하지만 전체 증발 시간으로 보면 이미 마지막 단계에 가까운 매우 늦은 순간이다. 페이지 시간 이전과 이후의 블랙홀은 정보의 관점에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 이전에는 방출된 호킹 복사가 아직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그러나 페이지 시간을 지나면 과거에 방출된 복사 속에서 블랙홀의 초기 상태에 대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조금씩 추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실제 해독은 거의 불가능할 만큼 복잡할 수 있다. 호킹 복사에 담긴 정보는 평범한 메시지처럼 정돈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수많은 입자의 미세한 양자 상관관계 속에 극도로 스크램블되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난이도가 아니다. 원리적으로 정보가 존재하고 충분한 복사를 수집한다면 그 관계 속에서 원래의 상태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이제 페이지 시간을 지난 오래된 블랙홀을 생각해보자.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 하나의 양자 모드가 있다. 곧 외부로 빠져나와 호킹 복사의 일부가 될 상태다. 편의를 위해 이 상태를 하나의 큐비트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정보 보존의 관점에서 이 큐비트는 이미 과거에 방출된 호킹 복사와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 오래된 블랙홀에서 새롭게 나오는 복사는 이전 복사와 상관관계를 가져야만 전체 복사계가 순수한 양자 상태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새로 나오는 큐비트는 멀리 떨어진 과거의 호킹 복사 속 어떤 자유도와 강하게 얽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건의 지평선 근처의 진공을 생각하면 또 다른 요구가 나타난다. 호킹 복사는 흔히 입자쌍의 그림으로 설명된다. 진공에서 한 쌍의 양자적 요동이 나타나고 한쪽은 런 블랙홀로 떨어지며 다른 한쪽은 외부로 빠져나온다는 설명이다. 이 그림은 직관적인 비유일 뿐이며 더 정확한 설명은 공유를 가진 시공간에서의 양자 장론을 필요로 한다. 진공은 단순한 무가 아니다. 양자장은 끊임없이 요동하며 서로 상쇄되는 양의 진동수 모드와 음의 진동수 모드의 구조를 가진다. 사건의 지평선은 이 모드들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멀리 떨어진 관찰자와 자유낙하하는 관찰자는 입자와 진공을 서로 다르게 정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외부 관찰자는 블랙홀이 열복사를 내보내는 것으로 보게 된다. 이것이 호킹 복사의 보다 정교한 양자장론적 그림이다. 어떤 설명을 사용하든 중요한 점은 같다. 외부로 나가는 호킹 모드와 안쪽으로 떨어지는 상대 모드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 사건의 지평선이 매끄러운 진공 상태를 유지하려면 두 모드는 강하게 얽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페이지 시간 이후의 하나의 호킹 큐비트에는 두 가지 요구가 동시에 주어진다. 정보 보존을 위해서는 먼 과거의 호킹 복사와 얽혀 있어야 한다. 동시에 사건의 지평선 근처가 정상적인 진공이라면 바로 안쪽의 파트너 모드와도 얽혀 있어야 한다. 멀리 있는 과거의 복사, 그리고 지평선 안쪽의 파트너, 하나의 큐비트가 두 관계의 중심에 놓인다. 처음에는 이 상황이 단지 복잡한 양자 상관관계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양자 얽힘에는 임의로 무시할 수 없는 엄격한 제한이 존재한다. 한 개가 다른 개와 최대한으로 얽혀 있다면 동시에 제3의 개와 같은 방식으로 최대 얽힘을 공유할 수 없다. 이것이 얽힘의 일부 일처성 monogamy of entanglement이다. 블랙홀의 정보 문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다. 정보가 사라지는가, 복제되는가를 묻던 오래된 역설은 이제 하나의 큐비트가 동시에 두 개의 강한 얽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변한다. 그리고 양자 역학의 대답은 냉정하다. 그런 관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6부 양자 얽힘의 일부 일처성, 호킹 복사를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설명하면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입자와 반입자의 쌍이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
그중 하나가 블랙홀 안으로 떨어지고 다른 하나가 바깥으로 빠져나온다. 외부로 탈출한 입자는 실제 복사로 관측되고 블랙홀은 그만큼 에너지를 잃는다. 이 그림은 직관적이지만 완전한 설명은 아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양자장론이 필요하다.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양자장의 서로 다른 모드들이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다. 양의 진동수 모드와 음의 진동수 모드는 서로 관계를 이루며 특정한 관찰자에게 입자가 없는 진공 상태를 구성한다. 하지만 블랙홀에 강하게 휘어진 시공간, 특히 사건의 지평선은 이 균형을 단순하게 유지하지 않는다. 시 공간에 서로 다른 영역을 바라보는 관찰자들은 진공과 입자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그 결과 자유낙하하는 관찰자에게 진공으로 보이는 상태가 멀리 떨어진 외부 관찰자에게는 입자들의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호킹 복사의 핵심적인 양자장론적 구조다. 입자가 문자 그대로 진공에서 갑자기 만들어져 절반은 떨어지고 절반은 도망가는 단순한 사건이라기보다 사건의 지평선 양쪽에 존재하는 양자장 모드의 관계가 외부에서 열복사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설명을 선택하든 반드시 남는 조건이 하나 있다. 외부로 나가는 호킹 모드와 안쪽으로 떨어지는 상대 모드는 서로 얽혀 있어야 한다. 두 상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 양자 상태를 형성한다. 이 얽힘은 부수적인 장식이 아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하는 자유낙하 관찰자가 평범한 진공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 자체다. 바깥쪽 모드와 안쪽 모드 사이에 특정한 양자 상관 관계가 깨지면 지평선 근처의 진공 상태 역시 평범한 진공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일부 이론적 관점에서는 이보다 더 급진적인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간의 매끄러운 연결 자체가 인접한 양자 자유도 사이에 얽힘과 깊이 규삼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아직 완전히 확립된 결론은 아니지만 현대의 여러 양자중력 연구는 시공간의 기하학과 양자 얽힘 사이에 매우 깊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서로 가까운 영역의 양자 상태를 연결하는 얽힘은 단순한 입자 사이의 기묘한 상관관계가 아니다. 우리가 연속적인 공간이라고 부르는 구조의 일부를 형성할 수도 있다. 얽힘이 없다면 공간의 연결성 자체가 약해지거나 사라질 가능성까지 논의된다. 이제 다시 페이지 시간을 지난 오래된 블랙홀로 돌아가 보자. 사건의 지평선 바로 바깥에 곧 호킹 복사가 되어 우주로 빠져나갈 하나의 큐비트가 있다. 이 큐비트는 정보 보존을 위해 과거에 방출된 호킹 복사와 강한 양자 상관관계를 가져야 한다. 멀리 떨어진 호킹 복사 구름 속에는 이 큐비트와 연결된 양자 정보가 존재한다. 블랙홀이 삼켰던 정보를 복사 전체에서 다시 복원하려면 새롭게 방출되는 복사는 이미 방출된 오래된 복사와 일정한 얽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런데 같은 큐비트는 또 다른 의무를 가진다. 사건의 지평선이 매끄럽고 평범한 진공으로 남아있으려면 이 외부 큐비트는 지평선 바로 안쪽의 파트너 모드와도 강하게 얽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큐비트가 두 방향으로 연결된다. 한쪽에는 오래전에 방출되어 멀리 퍼져나간 호킹 복사가 있다. 다른 한쪽에는 사건의 지평선 바로 안쪽으로 떨어지는 파트너 모드가 있다. 정보 보존은 첫 번째 얽힘을 요구하고 매끄러운 사건의 지평선은 두 번째 얽힘을 요구한다. 문제는 양자 역학이 이러한 자유를 무제한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양자 얽힘에는 일부 일처성 모노가미 of entanglement라는 중요한 제약이 존재한다. 두 개의 큐비트가 서로 최대한으로 얽혀 있다면 그중 어느 하나도 제3의 독립적인 큐비트와 다시 같은 수준의 최대 얽힘을 공유할 수 없다. 예를 들어 A와 B가 완전한 얽힘쌍을 이루고 있다면 A는 동시에 C와 또 하나의 완전한 얽힘쌍을 만들 수 없다. 양자 정보의 상관관계는 무한히 복제되어 여러 곳에 동시에 동일한 형태로 퍼질 수 없다. 이 성질은 복제 불가능 정리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다. 미지의 양자 상태를 완벽하게 복제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의 최대 얽힘 관계 역시 임의로 복사하여 여러 상대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 따라서
페이지 시간 이후에 오래된 블랙홀에는 매우 날카로운 모순이 생긴다. 외부로 나오는 새로운 호킹 큐비트가 과거 복사와 강하게 얽혀 있어야 정보가 보존된다. 그러나 같은 큐비트가 지평선 안쪽의 모드와도 강하게 얽혀 있어야 자유낙하 관찰자에게 진공이 평범하게 보인다. 둘 다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둘 다 동시에 가질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하나의 관계를 포기해야 한다. 과거의 호킹 복사와의 얽힘을 끊으면 블랙홀의 정보가 외부 복사로 되돌아온다는 그림이 무너질 수 있다. 유니타리티가 다시 위험해진다. 반대로 지평선 안쪽 모드와의 얽힘을 끊으면 사건의 지평선 근처의 진공 구조가 파괴된다. 자유낙하 관찰자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없는 빈 공간을 통과할 수 없다. 두 선택 모두 대가를 요구한다. 그러나 정보의 보존을 우선한다면 끊어야 할 연결은 지평선의 안과 밖을 묶고 있는 얽힘이 된다. 그리고 양자 얽힘을 끊는 일은 조용하지 않다. 그 대가는 에너지다. 사건의 지평선 전체에서 그 연결을 끊어야 한다면 필요한 에너지는 극단적인 형태로 축적될 수 있다. 자유낙하하는 관찰자가 평범한 진공을 기대하며 다가간 바로 그곳에 어떤 것도 살아서 통과할 수 없는 장벽이 나타난다. 블랙홀의 가장 조용해야 할 경계에서 불의 벽이 태어나기 시작한다. 제7부 방화벽의 탄생. 이제 선택은 피할 수 없게 된다. 페이지 시간을 지난 오래된 블랙홀에서 새롭게 방출되는 호킹 큐비트는 과거의 호킹 복사와 얽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블랙홀이 삼킨 정보가 외부 우주로 되돌아오고 양자역학의 유니타리티가 보존된다. 하지만 같은 큐비트가 사건의 지평선 안쪽의 파트너 모드와도 최대한으로 얽혀 있다면 얽힘의 일부 일처성이 깨진다. 하나의 양자 상태가 두 개의 독립적인 개와 동시에 완전한 얽힘을 공유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두 관계 가운데 하나를 끊어야 한다. 어느 쪽을 포기할 것인가? 과거의 호킹 복사와의 얽힘을 제거한다면 외부로 방출된 복사는 블랙홀의 과거 정보를 충분히 담지 못하게 된다.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한 뒤 정보가 사라질 가능성이 다시 나타난다. 결국 블랙홀 정보 역설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유니타리티를 지키려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사건의 지평선 바깥으로 나오는 호킹 모드와 안쪽으로 떨어지는 파트너 모드 사이의 얽힘을 끊어야 한다. 그러나 이 선택은 결코 조용하지 않다. 양자 얽힘은 단순히 두 입자가 서로를 기억하는 추상적인 관계가 아니다.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는 이 얽힘이 자유낙하 관찰자가 경험하는 진공 상태를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 연결을 제거한다는 것은 진공의 구조 자체를 바꾼다는 뜻이다. 평범한 진공은 매우 정교한 양자 상태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모드 사이의 상관관계가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사건의 지평선 양쪽에 걸친 얽힘 역시 그 구조의 일부다. 이 연결을 강제로 끊으면 자유낙하 관찰자가 보게 되는 상태는 더 이상 부드러운 진공이 아니다. 그곳에는 극도로 들뜬 양자 상태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는 에너지를 가진다. 얽힘을 끊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계산하면 그 결과는 매우 극단적이다. 사건의 지평선 전체에 걸쳐 안쪽과 바깥쪽 모두의 연결을 파괴하려면 지평선 바로 위에 엄청난 에너지 밀도를 가진 층이 존재해야 할 수 있다. 그 층이 바로 블랙홀 방화벽, 파이어월이다. 이 이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방화벽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하려는 물질은 조용히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원자와 분자는 극단적인 에너지에 노출되고 복잡한 구조는 유지되지 못하며 모든 것은 고온의 상태로 분해된다. 블랙홀 내부를 여행하는 관찰자는 더 이상 중심의 특이점에 도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사건의 지평선이 최종적인 장벽이 된다. 역설적으로 방화벽은 양자역학의 문제를 매우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첫째, 방화벽은 외부의 호킹 복사와 블랙홀 내부 사이에 요구되던 얽힘 관계를 끊는다. 새로운 호킹 큐비트가 과거의 복사와 얽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지평선 안쪽의 파트너와 동일한 수준의 얽힘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얽힘의 일부 일처성이 보존된다. 둘째, 방화벽은 블랙홀 내부에 대한 관측 자체를
차단한다. 어떤 관찰자도 온전한 상태로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외부에서 복원된 양자 정보와 내부의 원본을 직접 비교하는 사고 실험도 성립하지 않는다. 블랙홀 안과 밖에서 같은 큐비트를 동시에 확인하는 일은 물리적으로 더욱 불가능해진다. 정보의 복제 문제도 관찰 가능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방화벽은 매우 잔혹하지만 효율적인 해결책이다. 양자 정보를 보존하고 얽힘의 일부 일처성을 지키며 내부와 외부의 복사본을 비교하려는 모든 관찰자를 제거한다. 그러나 이 해결책은 너무 큰 대가를 요구한다. 등가 원리가 무너진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충분히 큰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자유낙하 관찰자에게 특별한 장소가 아니어야 한다. 관찰자는 자신의 주변에서 중력장이 없는 공간을 떠다니는 것과 유사한 국소적 물리 상태를 경험해야 한다. 하지만 방화벽은 그 정반대다. 사건의 지평선은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장소 가운데 하나가 된다. 아무 일도 없어야 할 경계가 접근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에너지 장벽으로 변한다. 자유낙하하는 앨리스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그녀는 멀리서 블랙홀을 향해 떨어진다. 블랙홀이 충분히 크다면 사건의 지평선 근처의 조성력은 매우 작을 수 있다. 일반 상대성 이론만 따른다면 그녀는 지평선을 정확히 어느 순간 통과했는지조차 알지 못할 수 있다. 주변에는 특별한 표지판이 없다. 시공간의 국소적인 성질도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화벽이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다. 앨리스는 지평선에 도달하는 순간 엄청난 에너지에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진공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장이 극도로 들뜬 영역과 충돌한다. 그 순간 사건의 지평선은 명백한 물리적 장소가 된다. 그리고 이는 등가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더 이상 자유낙하와 중력이 없는 부유 상태를 국소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앨리스는 단 한 번의 실험으로 자신이 특별한 경계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실험은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파괴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멀리 떨어진 관찰자도 이 거대한 에너지 장벽을 볼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방화벽이 사건의 지평선에서 극도로 가까운 곳에 존재한다면 그곳에서 나오는 복사는 엄청난 중력적 적색 편의를 겪는다. 지평선 근처에서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가진 복사도 멀리 올라오는 동안 에너지를 잃고 외부 관찰자에게는 훨씬 희미하고 낮은 에너지의 복사로 보일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지평선 바로 위에 플랑크 길이 정도의 작은 거리에서 발생하는 강렬한 복사는 멀리 떨어진 관찰자에게 평범하고 희미한 호킹 복사처럼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외부에서는 블랙홀이 여전히 조용히 증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떨어지는 사람의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멀리서 볼 때의 차가운 호킹 복사와 자유낙하 관찰자가 만나는 치명적인 고에너지 장벽은 서로 다른 관찰자의 기술 속에서 동시에 등장할 수 있다. 이것이 방화벽 가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든다. 외부 관찰만으로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가능성이면서도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깊은 원리 가운데 하나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물리학자들에게 선택지는 잔혹하다. 유니타리티를 포기하면 양자 정보가 사라진다. 얽힘의 일부 일처성을 위반하면 양자 역학의 구조가 흔들린다. 등가 원리를 지키면 오래된 블랙홀의 얽힘 구조에서 모순이 발생한다. 반대로 방화벽을 받아들이면 양자 역학은 지킬 수 있지만 사건의 지평선은 더 이상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조용한 경계가 아니다. 이 충돌을 가장 선명한 형태로 정리한 것이 AMPS 역설이다. 그 역설은 방화벽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단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불편한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가 동시에 참이라고 믿어온 몇 가지 원칙들이 오래된 블랙홀 앞에서는 함께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제8부 AMPS 역설과 앨리스의 실험, 블랙홀 방화벽 역설은 기존의 블랙홀 정보 역설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은 형태다. 이 문제는 2012년 아흐메드 알무헤이리, 도널드 마롤프, 조지프 폴친스키, 제임스 설리가 제시한 논증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네 사람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AMPS 역설이라고 불린다.
AMPS 논증이 중요했던 이유는 방화벽의 존재를 단순히 선언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은 블랙홀 정보 역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있었다. 특히 한동안 유력한 해결책으로 여겨졌던 블랙홀 상보성만으로는 모든 모순을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드러냈다. 블랙홀 상보성의 힘은 관찰의 한계에 있었다. 양자 정보가 블랙홀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어떤 단일 관찰자도 그 두 정보를 직접 비교할 수 없다면 관측 가능한 모순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다. 외부 관찰자는 호킹 복사 속에서 정보를 읽는다. 내부로 떨어지는 관찰자는 같은 정보가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계속 존재한다고 기술한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의 결과를 한 장소에서 비교할 수 없다. 현실은 자신의 모순을 사건의 지평선 뒤에 숨기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AMPS 논증은 이 숨겨진 문을 우회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다시 앨리스를 생각해보자. 이번에 앨리스는 곧바로 블랙홀 속으로 뛰어들지 않는다. 그녀는 오래된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가까이 접근한다. 그리고 그곳의 진공 상태를 조사한다. 질문은 단 하나다. 사건의 지평선에 방화벽이 존재하는가? 만약 방화벽이 존재한다면 결과는 분명하다. 사건의 지평선은 더 이상 자유낙하 관찰자에게 평범한 장소가 아니다. 앨리스는 극도로 들뜬 양자장과 거대한 에너지 밀도를 발견하게 된다. 그 순간 등가 원리는 실패한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충분히 큰 블랙홀에서 자유낙하하는 앨리스는 사건의 지평선 부근에서 평범한 양자 진공을 측정해야 한다. 국소적인 실험만으로 자신이 정확히 어디에서 지평선을 통과하는지 알아낼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방화벽은 너무나 명백한 신호다. 그것은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특별한 위치를 물리적으로 드러낸다. 아무것도 없어야 할 진공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극단적으로 변형되어 있고 자유낙하 관찰자는 그 사실을 자신의 몸으로 확인하게 된다. 등가 원리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렇다면 방화벽이 없다면 어떨까? 처음에는 그것이 더 좋은 소식처럼 보인다. 앨리스는 사건의 지평선 가까이 내려가도 평범한 진공을 발견한다. 공간은 매끄럽고 안쪽과 바깥쪽의 양자 모드 사이에는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얽힘이 존재한다.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는 보존된다. 하지만 이제 다른 문제가 나타난다. 지평선 바깥의 호킹 큐비트가 안쪽의 파트너 모드와 강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페이지 시간을 지난 오래된 블랙홀에서는 같은 큐비트가 과거의 호킹 복사와도 강하게 얽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블랙홀의 양자 정보가 외부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큐비트가 지평선 안쪽과 얽혀 있다. 그리고 동시에 과거의 호킹 복사와도 얽혀 있다. 다시 얽힘의 일부 일처성이 문제를 일으킨다. 양자 역학은 하나의 개가 서로 독립된 두 개와 동시에 최대 얽힘을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을 허용한다면 복제 불가능 정리와 연결된 양자 정보의 기본 구조가 흔들리고 유니타리티 역시 위협받는다. 따라서 앨리스가 방화벽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조차 승리가 아니다. 그녀가 발견한 매끄러운 진공은 오히려 또 다른 모순의 증거가 된다. 방화벽이 있으면 등가 원리가 무너진다. 방화벽이 없으면 얽힘의 일부 일처성과 유니타리티가 위험해진다. 어느 쪽도 안전하지 않다. AMPS 논증의 날카로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의 블랙홀 상보성에서는 관찰자가 내부와 외부의 두 양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야 모순이 드러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사건의 지평선은 그런 비교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방화벽 논증에서는 반드시 블랙홀 내부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앨리스는 사건의 지평선 가까이 접근하여 그곳이 평범한 진공인지 아닌지를 조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평선 안과 밖의 모드 사이에 필요한 얽힘 구조가 존재하는지를 간접적으로 판단한다. 그 뒤 아직 돌아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다시 바깥으로 이동해 오래전에 방출된 호킹 복사와 새로운 복사의 상관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고 사고 실험은 설정한다. 이제 앨리스는 두 종류의 정보를 비교할 가능성을 갖는다. 사건의 지평선을 가로지르는 얽힘, 그리고 현재의 호킹 모드와 과거의 호킹 복사를 연결하는 얽힘.
이 두 구조가 모두 필요한 형태로 존재한다면 얽힘의 일부 일처성은 심각한 압박을 받는다. 그렇다고 첫 번째 얽힘을 제거하면 사건의 지평선은 더 이상 진공이 아니다. 그곳에는 방화벽이 나타난다. 따라서 상보성이 제공했던 가장 중요한 보호막이 약해진다. 과거에는 누구도 내부와 외부의 두 정보에 동시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역설을 가려주었다. 그러나 AMPS 사고 실험에서는 관찰자가 반드시 내부의 원본 큐비트를 손에 들고 나올 필요가 없다. 지평선 근처의 진공 상태 자체가 내부와 외부 사이의 얽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블랙홀은 더 이상 자신의 모순을 완전히 내부에 숨길 수 없다. 사건의 지평선 가까이에서 이루어진 측정만으로도 어떤 근본 원리가 희생되고 있는지 추적할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AMPS 역설은 단순히 새로운 종류의 블랙홀 문제를 추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된 선택지를 더 냉혹한 형태로 다시 배열했다. 유니타리티를 지킬 것인가? 등가 원리를 지킬 것인가? 얽힘의 일부 일처성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사건의 지평선을 매끄러운 진공으로 남겨둘 것인가?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이론적 틀에서는 이 모든 요구가 동시에 만족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것이 방화벽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AMPS 논증이 보여준 핵심은 분명하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방화벽을 받아들인다면 질문은 더욱 깊어진다. 사건의 지평선이 단순히 통과할 수 없는 장벽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경계 너머에 존재한다고 믿었던 블랙홀의 내부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방식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 순간 블랙홀 정보 역설은 정보의 운명에 관한 문제를 넘어선다. 질문은 이제 공간 그 자체를 향한다. 재구부 블랙홀 내부는 존재하는가? 블랙홀 방화벽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문제는 단순히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할 수 없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더 깊은 가능성이 열린다. 우리가 블랙홀의 내부라고 불러온 공간 자체가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전통적인 블랙홀 그림에서 사건의 지평선은 공간의 끝이 아니다. 그것은 되돌아올 수 없는 경계일 뿐이다. 한 번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외부 우주로 돌아올 수 없지만 내부에는 여전히 시공간이 이어져 있다. 자유낙하하는 관찰자는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한 뒤에도 계속 움직인다. 그의 미래는 점점 더 중심의 특이점을 향하게 되지만 적어도 지평선과 특이점 사이에는 블랙홀의 내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 방화벽은 이 그림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사건의 지평선, 안과 밖을 연결하는 양자 얽힘이 단순히 입자들 사이의 정보적 상관관계에 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일부 양자 중력 연구는 시공간의 연결성과 양자 얽힘 사이에 매우 깊은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아직 모든 세부가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공간 영역 사이의 얽힘이 줄어들면 기하학적 연결 자체도 약해질 수 있다는 관점이 여러 이론적 맥락에서 나타난다. 이 관점에 따르면 공간은 먼저 존재하고 그 위에서 입자들이 우연히 얽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우리가 연속적인 공간이라고 경험하는 구조의 일부가 양자 얽힘의 거대한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사건의 지평선을 가로지르는 얽힘을 끊는 일은 단순히 두 양자 상태 사이의 상관관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공간을 이어 붙이고 있던 연결을 끊는 것일 수도 있다. 평범한 블랙홀에서는 사건의 지평선 바깥과 안쪽이 하나의 연속된 시공간으로 이어져 있다. 자유낙하 관찰자는 그 연속성을 경험하며 경계를 통과한다. 외부 관찰자에게 사건의 지평선은 특별한 인과적 경계지만 그 경계를 직접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시공간이 갑자기 끝나는 장소가 아니다. 그러나 지평선 양쪽의 얽힘이 완전히 제거된다면 이 매끄러운 연결 자체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그 경우 사건의 지평선은 더 이상 하나의 연속된 시공간 안에 놓인 경계가 아니다. 공간의 끝이 된다. 전통적인 블랙홀에서는 시공간의 최종적인 파괴가 중심의 특이점에서 나타난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이 무한한 공률을 예측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기술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곳이다. 그러나 방화벽이 존재하고 그 방화벽이 시공간을 연결하던 양자 얽힘의 단절과 관련되어 있다면 마치 특이점이 중심에서 사건의 지평선까지 확장된 것과 비슷한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아래에는 무엇이 있는가? 평범한 의미의 공간도 없고 진공도 없고 안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시공간도 없을 수 있다. 사건의 지평선이 곧 끝이 된다. 이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블랙홀의 내부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하는 가장 극단적인 시공간 중 하나로 연구되어 왔다.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한 뒤의 인과구조, 특이점으로 향하는 경로, 회전하는 블랙홀 내부의 복잡한 구조까지 수많은 계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방화벽 논증을 극단까지 밀어붙이면 그 모든 내부 구조의 존재 방식에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물론 여기서 신중해야 한다. 방화벽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합의는 없다. 또한 양자 얽힘이 시공간의 모든 구조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완전한 이론도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 두 아이디어가 만나는 지점은 매우 중요하다. 블랙홀 정보 역설은 더 이상 단순히 정보가 사라지는가를 묻는 문제가 아니다. 양자 정보의 보존 법칙과 시공간의 존재 방식이 서로 분리된 질문이 아닐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얽힘의 구조를 바꾸면 시공간이 변한다. 시공간을 매끄럽게 유지하려 하면 양자 정보의 법칙이 위협받는다. 두 이론은 서로 독립적인 층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더 깊은 구조의 서로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물리학자들의 선택은 단순하지 않다. AMPS 논증을 제시한 연구자들을 포함해 일부는 유니타리티를 버리는 것보다 등가 원리를 수정하거나 포기하는 편이 덜 급진적이라고 본다. 양자역학의 정보 보존 구조는 너무 깊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는 대가가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 관점에서는 방화벽이 아무리 불쾌해도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 사건의 지평선에서 아인슈타인의 매끄러운 시공간을 포기하는 대신 양자역학의 유니타리티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물리학자들에게 등가 원리를 포기하는 것 역시 너무 큰 대가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구조 전체가 등가 원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지평선처럼 국소적으로 특별할 이유가 없는 곳에서 갑자기 물리 법칙이 극단적으로 달라진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새로운 원리가 필요하다. 단순히 방화벽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엇이 그 에너지 장벽을 만들었는가? 왜 그것은 사건의 지평선 바로 위에 나타나는가? 어떻게 멀리 떨어진 과거의 호킹 복사와 연결된 양자 정보가 지평선 근처의 국소적인 진공 상태를 바꾸는가? 이 질문들은 비국소성의 문제까지 불러온다. 사건의 지평선 근처의 한 양자 모드가 멀리 퍼져나간 오래된 호킹 복사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면 블랙홀 주변의 물리적 상태는 우리가 익숙한 국소적 양자 장론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레너드 서스킨드와 라파엘 부소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은 더 일반적인 가능성을 지적해왔다. 유니타리티도 버리고 싶지 않고 등가 원리도 버리고 싶지 않다면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 근처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이론적 도구 중 일부가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직접적인 후보는 양자 장론이다. 현재의 방화벽 논증은 공유를 가진 시공간 위에서의 양자 장론을 이용해 호킹 모드와 진공의 구조를 분석한다. 그런데 혹시 이 접근 자체가 블랙홀의 장기적인 양자 정보 문제를 다루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면 어떨까? 문제는 이 가정 역시 불편하다는 데 있다. 거대한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국소적으로 반드시 극단적인 장소가 아니다. 곡률은 작을 수 있고 주변의 중력 환경도 자유낙하 관찰자의 작은 실험실 안에서는 평범하게 보일 수 있다. 양자 장로는 이보다 훨씬 거친 조건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작동한다. 그렇다면 왜 하필 사건의 지평선에서 실패해야 하는가? 그 실패가 단순히 강한 중력 때문이 아니라면 원인은 블랙홀의 전역적인 인과 구조나 정보의 장거리 얽힘, 혹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양자중력 효과에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사건의 지평선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그 장소가 국소적으로 극단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블랙홀 전체의 역사와 외부로 퍼져나간 양자 정보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일 수 있다. 이 가능성은 우리의 직관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우리는 보통 가까운 곳의 물리적 상태가 가까운 원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래된 블랙홀에서는 수십억 광년 너머까지 퍼져나갔을지 모르는 호킹 복사의 얽힘 구조가 사건의 지평선 바로 근처에 진공 상태와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이 하나의 양자적 조건 속에 묶인다. 이곳에서 블랙홀은 더 이상 단순한 천체가 아니다. 그것은 양자역학의 정보 법칙과 시공간의 기하학이 서로를 시험하는 실험실이 된다. 방화벽이 실제한다면 사건의 지평선에서 시공간은 찢어진다. 방화벽이 없다면 양자 얽힘과 정보 보존의 구조를 다시 이해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의 일부는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균열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이 나타난다. 시간의 인과 방향을 재구성하는 방법, 블랙홀 내부의 정보를 다시 외부로 옮기는 새로운 양자적 메커니즘, 사건의 지평선 안쪽을 전혀 다른 미시적 구조로 대체하는 이론, 혹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더 깊은 하나의 틀 안에서 통합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양자중력 이론, 블랙홀의 내부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이제 단순한 공간적 질문이 아니다. 그것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변한다. 공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 연결을 만들어내는 가장 깊은 법칙은 무엇인가? 제10부 양자중력으로 가는 균열, 블랙홀 방화벽 역설이 우리에게 남기는 결론은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정반대다. 이 역설은 우리가 아직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현재의 이론적 틀 안에서는 유니타리티, 등가 원리, 매끄러운 사건의 지평선, 그리고 양자 얽힘의 일부 일처성을 동시에 유지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어느 하나를 쉽게 버릴 수도 없다. 각각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성공적인 이론 구조,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물리학자들은 질문을 바꾸려 한다. 혹시 선택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우리는 유니타리티와 등가 원리 가운데 하나를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둘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간 단계의 이론일 수도 있다. 그 후보 가운데 하나가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사용하는 반고전적 양자장론이다. 호킹 복사에 대한 전통적인 계산에서는 시공간을 일반 상대성 이론이 제공하는 고전적인 배경으로 두고 그 위에서 양자장을 계산한다. 이 방식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블랙홀이 온도를 가지며 엔트로피를 가지고 복사를 방출하고 결국 증발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이 틀에서 등장했다. 그러나 이 접근은 중력장 자체를 완전히 양자화하지 않는다. 시공간은 여전히 배경으로 남고 그 위의 물질장만 양자적으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블랙홀의 탄생에서 완전한 증발까지, 그리고 그 과정 전체에 걸친 양자 정보의 미세한 흐름까지 설명해야 하는 순간에는 이 근사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그 실패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거대한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국소적으로 매우 평범할 수 있다. 곡률은 작고 자유낙하 관찰자는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강한 중력장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 그런 곳에서 평소 잘 작동하던 양자장론이 갑자기 무너진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블랙홀 문제는 국소적인 환경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지평선 근처에 있는 하나의 호킹 모드는 아주 오래전에 방출되어 먼 우주로 흩어진 복사와 얽혀 있을 수 있다. 즉, 지금 여기의 진공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블랙홀의 전체 역사와 광대한 영역에 퍼진 양자 정보를 함께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국소적 양자장론의 직관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다양한 대안적 아이디어들이 등장했다. 그중 하나는 게리 호로위츠와 후안 말다세나가 제안한 블랙홀 최종 상태에 관한 접근이다. 이 구상은 블랙홀 내부의 특이점 부근에
특별한 양자적 경계 조건을 부여한다. 일반적인 시간 진화만을 생각하는 대신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 사이의 제약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다. 이 관점에서는 블랙홀 안으로 떨어진 정보가 단순히 소멸하는 대신 내부에서 형성되는 양자 얽힘과 특수한 최종 조건을 통해 외부의 호킹 복사 상태로 전달될 가능성이 생긴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은 양자 텔레포테이션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정보가 고전적인 의미에서 사건의 지평선을 거슬러 직접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얽힘과 양자적 경계 조건의 구조를 통해 내부로 들어간 상태의 정보가 외부 복사에 반영되는 것이다. 이 방식이 일관되게 작동한다면 정보가 블랙홀 내부에 영원히 갇히거나 파괴될 필요가 없다. 동시에 지평선을 가로지르는 얽힘을 단순히 끊어버릴 필요도 줄어든다. 그렇다면 방화벽을 만들 이유 역시 약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접근 역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최종 상태 조건이 어떤 근본 원리에서 나오는지, 인과관계와 양자역학의 일반적인 구조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남아있다. 아직 완전히 증명된 해결책이라기보다 블랙홀의 정보 흐름을 우리가 익숙한 방식과 전혀 다르게 재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도에 가깝다. 또 다른 급진적인 그림은 끈이론에서 나온다. 퍼즈볼-퍼즈벌이라는 개념이다. 전통적인 블랙홀 그림에서는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 비교적 평범한 빈 공간이 존재하고 더 깊은 곳에 특이점이 놓여 있다. 그러나 퍼즈볼의 관점에서는 블랙홀을 구성하는 미시적 상태들이 이런 단순한 구조를 갖지 않을 수 있다. 물질이 블랙홀을 형성하면 그것은 점 하나의 특이점 속으로 단순히 압축되는 대신 거대한 끈과 브레인의 복잡한 양자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 이 구조는 블랙홀 전체 크기에 걸쳐 퍼져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전적인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생각했던 경계 안쪽에는 텅 빈 공간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대신 방대한 수의 끈이론적 자유도가 블랙홀의 미시적 상태를 구성한다. 이 그림에서는 정보가 전통적인 의미의 내부 깊숙한 곳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와야 할 필요가 줄어든다. 처음부터 정보는 블랙홀의 복잡한 미시적 구조 속에 저장되고 그 구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복사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보는 보존될 수 있고 고전적인 블랙홀 내부를 전제로 할 때 발생했던 일부 역설도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방화벽을 반드시 도입하지 않고도 정보 회수의 길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퍼즈볼 역시 완성된 최종 해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정한 이론적 환경에서는 매우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지만 실제 천체 물리학적 블랙홀의 모든 상태와 진화 과정을 완전히 설명하는 문제는 여전히 연구되고 있다. 결국 여러 제안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사실을 가리킨다. 우리가 블랙홀을 이해하는 현재의 방식에는 아직 빠진 조각이 있다. 방화벽 역설은 단순한 계산 실수나 작은 기술적 불일치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아직 하나의 언어로 결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난 흔적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물리학의 중요한 발전은 종종 이런 불일치에서 시작되었다. 두 이론이 각각 자신의 영역에서는 놀랍도록 정확하지만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동시에 참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 틈은 실패의 흔적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이론으로 향하는 입구가 되었다. 블랙홀은 바로 그런 장소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이 어떻게 휘어지는지 설명한다. 양자역학은 정보와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한다. 그러나 블랙홀에서는 시공간의 구조와 양자 정보의 운명이 분리될 수 없다. 사건의 지평선이 매끄러운가? 라는 질문은 얽힘의 구조에 달려 있다. 정보가 보존되는가? 라는 질문은 시공간의 내부와 외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 블랙홀 내부의 존재 여부조차 양자 얽힘과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지점에서 더 깊은 생각이 등장한다. 공간은 근본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보통 공간을 모든 물리적 사건이 일어나는 무대로 생각한다. 입자와 장은 공간 안에 존재하고 서로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움직인다. 하지만 양자중력의 일부 연구 방향은
이 순서를 뒤집을 가능성을 탐색한다. 먼저, 더 근본적인 양자 자유도들이 존재하고 그들 사이의 얽힘 관계에서 우리가 공간이라고 부르는 기하학적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양자 얽힘은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만이 아니다. 공간 자체를 만들어내는 재료의 일부일 수 있다. 서로 강하게 얽힌 양자계들은 기하학적으로 가까운 영역으로 나타나고 얽힘 구조가 약해지면 공간의 연결도 약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사건의 지평선, 양쪽을 묶고 있는 얽힘을 끊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단지 두 입자의 상관관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시공간을 연결하는 실을 자르는 것일 수 있다. 얽힘을 충분히 끊으면 공간이 갈라진다. 그리고 그 갈라진 끝에 방화벽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관점이 최종적인 진실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블랙홀 정보 역설과 방화벽 역설이 던지는 질문은 점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정보란 무엇인가? 공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둘은 정말 서로 다른 것인가? 블랙홀은 가장 어두운 천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이론적 빛을 비추는 장소일지도 모른다. 그곳에서 두 위대한 이론은 서로 충돌한다. 한쪽에는 매끄러운 시공간이 있다. 다른 한쪽에는 사라질 수 없는 양자 정보가 있다. 우리는 아직 어느 그림이 수정되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어쩌면 둘 다 더 깊은 이론의 근사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방화벽이라는 불편한 모순은 바로 그 이론으로 가는 균열일지 모른다. 사건의 지평선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불의 벽이 아닐 수도 있다. 그보다 더 낯선 사실일 수 있다. 우리가 가장 근본적이라고 믿었던 공간과 시간조차 더 깊은 양자적 관계에서 뒤늦게 나타난 현상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주를 이어붙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보이지 않는 얽힘의 구조일지도 모른다.